국방연구소가 국내 최초의 스텔스기를 개발 중이며 현재 약 70% 기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소가 가오리 X라고 명명한 이 최초의 국산 스텔스기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텔스 전략 폭격기로 불리는 미공군 BAE 스피릿, 세계 최초 무인 스텔스 전투기 미 해군 X-47 페가수스 등과 유사한 형상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청 산하군사무기체계 연구, 개발 전문 특수법인인 국방과학연구소는 오는 6일 창설 50주년을 앞두고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실시하는 충남 태안 소재 안흥시험장에서 지난 50년간의 발자취와 성과물 등을 5일 공개했다. 연구소는 지난 50년간 KT-1 훈련기, K2 전차, K9 자주포, 현무계열 미사일, 군위성 통신 아나시스-2 등 국산 유해공 첨단 무기 355종의 개발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세계 9위 수준으로 평가되는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의 역사를 이끌어온 주인공인 셈이다. 이날 처음 공개된 국산 스텔스기 가오리 X는 미래 핵심 기술 분야의 저피탄 무미익 기술 시범기로 분류되며 향후를 무인 스텔스 감시, 정찰기 및 전투기 등으로 점차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도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과 단발 엔진의 꼬리 날개 없이 비행하는 기능이 핵심으로 현재 일반 활주로에서 이착륙 및 비행시험에 성공한 상태다. 연구소는 시험장 내에서 가오리 X의 비행 영상을 시연했지만 비행 영상의 촬영 등 외부 반출은 금지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스텔스기 개발 단계를 총 3단계로 나눈다면 현재 2단계까지 끝냈다고 보면 된다면서 미국의 BAE나 X-47과 유사한 형상을 보이며 현재는 미래 전장에서 필수적인 스텔스 기술과 무미익 비행 제어 기술의 국내 독자 개발이 목표라고 말했다. 가오리 X는 가로 14.8m, 세로 14m의 크기로 중량은 10톤에 달하며 비행시간은 3시간 이하, 속력은 마하 0.5 이하로 10km 이하에서 비행한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폭기로 알려진 BAE 스피릿의 일대 가격은 약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무인 전투기 X-47은 개발 비용만 약 1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등 개발 및 제조에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돼 국산 개발에 성공하면 국방비를 크게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방연구, 개발에 4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예산 절감에 373조 원, 유해공 각군의 전력 증대 66조 9천억 원, 방위산업체 기술 파급 2조 8천억 원 등 총 442조 7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창출됐다.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왕정홍 방위사업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대전연구소 본부에서 열린 50주년 창설 기념식에서 미래 50년은 비닉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AI, 양자레이더, 합성생물학 및 우주 분야와 같은 첨단 과학에 과감히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2개의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언론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 두 가지 사업을 구분하지 못해 서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20년 중반 즈음에 완료될 예정인 한국형 스텔스 공격 무인기와 2030년 즈음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 스텔스 무인 정찰기에 대해 설명해봅니다. 북한 이동식 탄도탄 발사대 위협. 북한은 1990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의 스커드 미사일 운용 전술에 대해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이라크군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스커드 탄도미사일로 공격했고 사우디아라비아 다란의 미국 병영에 떨어진 알후세인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28명이 사망하고 110명이 부상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잔뜩 열받게 만들어서 미국이 어렵게 만든 미국 아랍 동맹이 파기될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사담 후세인이 마음을 굳게 먹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화학무기 공격을 가했다면 1990년 걸프전은 엉망진창이 됨은 물론 미국이 제대로 지상군을 사우디로 결집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놀라 공군력의 20에서 30%를 파괴 작전에 투입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라크군은 바그다드와 바스라 사이의 고속도로에서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해 스커드를 발사한 이후 5분 이내에 철수함과 동시에 70kmh의 속도로 도망가는 전술로 대부분의 폭격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스커드 이동식 발사대는 발사 이후에 5분 이후에 이동할 수 있음은 물론 이동 속도가 시속 70kmh에 달했습니다. 놀란 미국은 당시 시제기에 불과했던 28 조인트 스타지를 동원함과 동시에 F-15E 전폭기만의 자랑이었던 APG-70 레이더를 활용한 ATR 능력을 활용해 20에서 30여 대의 스커드 이동식 발사대 제거할 수 있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한국 공군도 죽어라 미국을 압박해 F-15의 한국판인 F-15K와 함께 미국이 수출을 거부하던 ATR 능력을 어렵게 APG-63 레이더에 집어넣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후 이스라엘 정보부는 미국의 희망과 달리 단지 2대의 이동식 발사대만이 공중 폭격으로 파괴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기만치였다고 냉정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얼마 전 공개된 한국 공군용 RQ-4 글로벌 호크입니다. 한국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특별히 개조된 모델입니다.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전술. 북한은 1990년 걸프전을 지켜본 이후 이라크처럼 평양문산, 평양 개성 간 고속도로에 스커드 이동식 발사대를 배치함과 동시에 이라크처럼 미국의 도청이 불가능한 광섬유 통신망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의 터널 이외에도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이동식 발사대가 회피할 수 있는 대형 피난 벙커를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대한민국은 휴전선 부근에서 평양원산 고속도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개량된 RQ-4 글로벌 호크 4대를 발주함 얼마 전까지 2대가 도착했습니다. 과 동시에 국산형 중고도 무인기와 차기 군단급 무인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휴전선에서 200km 이상 진출할 수 있으므로 강력한 다중 감시망을 구성해 북한의 고속도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60대의 F-15K 전폭기 외에 모든 KF-16 전폭기에 스나이퍼 ATP 포드를 장착함으로써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15K가 운반하는 KA-GD-350 타우루스 순항 미사일이나 육군 유도탄 사령부가 운용할 예정인 사거리 180km급의 KTSSM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발사되어 북한의 벙커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평양문산, 평양 개성 사이의 고속도로에 대한 감시 및 타격 체계를 준비하자 북한 역시 진화하게 됩니다. 북한은 먼저 사거리가 800에서 1000km로 늘어난 스커드 이하를 개발함은 물론 이동식 발사대를 평양원산선 이북으로 분산 배치함으로써 한국군의 정찰 및 타격 체계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개발한 스커드 ER입니다. 사거리가 연장됨은 물론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된 상태입니다. 한국의 반격, 스텔스 공격 무인기. 한국은 북한이 내륙 깊숙한 장소에서 이동식 발사대를 분산 배치함과 동시에 전차 차대를 개조한 북극성 -2 궤도식 발사대를 배치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응책은 먼저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정찰 위성을 확보하고자 현재 이른바 425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2023년 이후부터 4대의 SAR 정찰 위성과 1개의 리오 정찰 위성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425 사업을 통해 2023년에 발사될 SAR 정찰 위성입니다. 또한 얼마 전에 미국의 18 조인트 스타즈와 동급의 성능을 가진 한국형 조인트 스타즈 도입 사업에 대한 선행 연구가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응 체계에도 나름 한계는 있습니다. 먼저 한국이 확보할 4개의 SAR 정찰 위성은 대략 2시간마다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므로 그 감시 간격이 너무나 긴 편입니다. 또한 북한이 깊은 산악지형 후사면에서 이동식 발사대를 운영할 경우 산악지형으로 인해 가려져 설사 28 조인트 스타즈가 있어도 제대로 탐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나 북한의 북극성 -2호는 콜드런치 발사 방식을 사용하므로 산악지형 바로 뒷면에서도 문제없이 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통상적인 이동식 발사대는 탄도미사일 발사 시의 열폭풍으로 인해 사방이 열린 개활지에서만 발사할 수 있으므로 발사 공간이 제한됨은 물론 쉽사리 노출됩니다. 북한의 북극성 -2호입니다. 궤도형 차대와 콜드런치 발사 방식을 사용합니다. 한국형 스텔스 공격 무인기 개발. 북한은 이렇게 재주를 부리고 있지만 실제 한계점도 있습니다. 북한은 도로 포장률이 낮고 이동식 발사대는 지나치게 커서 실제 고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동상 제약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궤도식 발사대 역시 한미연합사가 추적한 결과 작전기지를 중심으로 5km 이상 기동하는 사례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기동력의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2015년부터 2020년대 중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스텔스 공격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스텔스 공격 무인기는 밀리터리 리뷰 2017년 4월 등을 통해 자세히 설명된 적이 있으므로 간략히만 소개해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5년에 초기 연구를 시작해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말까지 스텔스 공격 무인기에 대한 응용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스텔스 공격 무인기는 F-35E 수준의 스텔스 능력을 활용해 북한 영토에 대한 비밀 침투가 가능하므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발사되어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와 방사포 등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시 중에 타격 명령이 떨어지면 탑재된 직경 120mm짜리 오발이 드론화 지능자탄을 투하해 공격을 수행하게 됩니다.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퓨리 스텔스 공격 무인기로서 한국형 스텔스 공격 무인기와 이론과 성능이 거의 동일합니다. 프로펠러를 통해 장기 채공이 가능하며 적이 발견되면 이를 보고함과 동시에 자폭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성능을 보면 최소 12시간 이상의 장기 채공을 위하여 프로펠러와 터빈 엔진을 사용하며 덕분에 운용고도는 3에서 5km 정도로 제한되고 작전 속도도 200km/h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도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IQ-101 송골매너 차기 4단급 무인기 정도로 작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프로펠러 엔진 덕분에 아주 장시간 공중 체제가 가능하고 우수한 스텔스 능력과 3km 이상의 채공 고도를 통해 북한의 감시망 대부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풍산이 공개한 스텔스 공격 무인기 공격 개념도입니다. 스텔스 공격 무인기 공격 방식은 스텔스 공격 무인기는 GPS와 관성항법 장치 등이 포함된 자율항법 장치를 사용해 미리 설정된 작전 지역을 지속적으로 왕복하게 됩니다. 북한은 산악지형인데다 도로 보장률이 낮아 탄도탄 이동식 발사대나 기타 방사포가 기동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되므로 감시해야 할 구역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텔스 공격 무인기는 장착된 IIR-CCD 카메라로 방사포 혹은 이동식 발사대 등을 탐지한 이후 이를 ATR 기술을 활용해 분석함과 동시에 이를 후방 지휘부에 보고하게 됩니다. 즉,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자율 공격형 무기입니다. 지휘본부에서 획득된 영상을 보고 타격을 명령할 경우 스텔스 공격 무인기는 드론화 지능 자탄을 투하함은 물론 필요하다면 자폭 공격을 수행하게 됩니다. 드론화 지능 자탄 개발 사업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스텔스 공격 무인기 체계는 오발이 드론형 지능 자탄을 탑재할 계획인데 여기서 오발은 북한의 방사포 및 자주포 부대가 모두 육문 편제로 구성되었기에 설정된 숫자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24일 주식회사 풍산이 스텔스 무인기 전술 타격체계용 드론화 지능자탄 선행연구 용역업체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풍산의 방산기술연구원 주도하에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풍산은 드론화 지능 자탄을 위해 각각 낙하산 조정형과 동충로터